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전라도 광주 어느 공원묘지에서 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 대학 시절 친구가 죽은 지 4년이 지났습니다. 지난주에 대학에서 같이 부활동을 했던 친구들이 모여 그 녀석의 무덤에 성묘를 하러 갔습니다. 한적한 시골의 작은 공원묘지였기에 휴일 낮인데도 우리 말고 다른 성묘객은 없었지요. 따로 할 일도 별로 없었고 남자 5이 흉하게 몰려왔기에 주변의 카페를 찾아 거기서 옛날 이야기나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뒤로 돌아서 공원묘지를 나가려는데 출구에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곳은 무척 작은 곳이라 출입구는 2명이 겨우 지나갈 정도로 엄청 좁았습니다. 우리 5이 거기를 우격다짐으로 지나가면 분명히 패가 될 테니 그 사람이 지나갈 때까지 기다리기로 합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꽤 거리가 있어서 얼굴은 보이지 않지만 딱히 뭔가 하려는 듯한 낌새도 없었습니다. 어쩔 수 없겠다는 생각에 그냥 지나가려고 하는데 처음 있던 사람 옆에 사람들이 잔뜩 서 있다는 걸 알아차렸습니다. 뭔가 모임이라도 하는 건가 싶었지만 생각해보니 이상했습니다. 화창한 날이라 조금 거리는 있어도 저편의 모습은 잘 보였습니다. 출입구 주변에는 철조망이 쳐져 있고 가끔 주차장입니다. 누가 출입구 쪽으로 다가온 거라면 바로 눈에 들어왔을 것입니다. 게다가 출입구에 서 있던 사람이 비키면 지나갈 요량으로 계속 바라보고 있었지요. 처음 우리가 봤을 때는 출입구에는 1명밖에 없었지만 그게 한순간에 10명이 넘는 무리로 늘어나 있었습니다. 당황해 주변을 보니 친구들도 뭔가 미묘하다고 할까 납득이 되지 않는다는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화창한 휴일 낮이다 보니 아직은 공포감이 엄습하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했고 기분이 나빴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출구 쪽을 보았습니다. 더욱 사람이 늘어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도 아무도 들어오지 않았지요. 다소 거리가 있다고 해도 워낙에 맑은 날이다 보니 다른 것들은 선명하게 보이는데 기묘하게도 그 사람들의 얼굴만은 전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모두가 우리 쪽을 보고 있습니다. 확실히 보고 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친구 중 1명이 도망쳐야 하는 게 아닐까라고 입을 열었습니다. 어디로 도망치자는 걸까? 철조망 너머는 사람이 구름같이 모여 있습니다. 길쭉한 공원묘지는 우리의 정면에 출입구가 있습니다. 왼쪽은 가까운 절로 이어지는 철조망, 오른쪽은 도로. 누군가가 도망쳐라고 외친 것을 시작으로 다들 뒤쪽의 강을 향해서 달렸습니다. 등 뒤의 출입구에서 사람들이 우르르 달려오는 게 느껴졌습니다. 강과 묘지 사이를 가르는 철조망에 올라타 찔려서 피가 나는 와중에도 어떻게든 기어올라 굴러 떨어지듯이 반대편으로 넘어왔습니다. 넘어와서 위를 보니 아직 철조망에 붙어있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녀석의 후드를 붙잡고 있는 손이 하나, 뒤에서 뻗어오고 있는 팔이 여러 보였습니다. 그 녀석은 철조망에서 손을 떼더니 뛰어내리는 것처럼 몸을 던져서 겨우 팔을 뿌리쳤습니다. 아파서 제대로 걷지 못하는 녀석을 부축해서 어떻게든 겨우 전부 도망쳤습니다. 다행히 크게 다친 놈은 없었지만 묘지와 강 사이에 높이가 좀 있었던 데다 철조망에 긁히기도 해서 다들 상처투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차는 여전히 주차장에 있는 채였습니다. 몇 시간이 지나고서야 겨우 안정을 되찾고 우리는 절에 전화해서 스님과 동행해서 차를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일단 스님에게 상황 설명은 했지만 곤란하다는 얼굴만 할 뿐 다른 이야기는 해주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혼란해하고 있었으니 제대로 전하지 못한 것일지도 모르지만 내 차였기 때문에 내가 가지러 갈 수밖에 없었지요. 친구 중에 한 녀석은 따라와줬지만 다른 녀석들은 더는 묘지에 가까이 가고 싶지 않다며 멀리 떨어져서 기다렸습니다. 매정하다고 말할 생각도 들지 않았습니다. 나 스스로도 너무나 무서웠기 때문입니다. 저녁이 되어 주차장에서 본 묘지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았지만 소름이 끼쳤습니다. 이제 그 녀석 무덤의 성묘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이야기를 요약하자면 대학 시절 친구의 무덤에 성묘를 간 후 친구들과 공원묘지를 나가려 할 때 출구에 사람들이 서 있었고 점점 더 많아졌지만 얼굴은 보이지 않았다. 도망치기로 결정하고 강과 묘지를 가르는 철조망을 넘어 탈출했으며 친구 중 하나는 뒤따라오는 손길에 붙잡혔으나 끝내 탈출에 성공했다.
상황이 안정된 후 절의 도움을 요청해 스님과 함께 차를 가지러 갔으나 스님은 재령이나 다른 조치는 해주지 않았고 그 후로 친구의 무덤 성묘를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게 되었다. 두 번째 이야기, 간호사의 괴담. 제가 간호전문대에 다닐 무렵의 이야기입니다. 간호학과 학생들은 가끔씩 아르바이트 삼아 간호조수 일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시 저는 집안 사정 때문에 집에 손을 벌릴 상황이 되지 않았습니다. 학비는 장학금으로 충당이 되었지만 생활비는 직접 벌어서 써야 했지요. 그랬기에 야간 아르바이트 모집이 있으면 언제나 가장 먼저 신청을 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는 곳은 대학과 연계해서 실습을 받는 병원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야근이라고는 해도 실습의 연장선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거기서 심야 근무를 맡은 간호사분과 함께 느긋하게 일하면 되는 거였습니다. 마침 그 무렵 학교에서는 외과 쪽에 실습을 하고 있었는데 며칠 전 제가 맡았던 환자 A씨가 수술을 하게 되어 수술실 앞까지 배웅을 하러 갔습니다. A씨는 70대의 할머니로 조금 치매가 온 상태였습니다. 저를 손녀 이름으로 부르는가 하면 손을 잡고 놓아주질 않거나 몸을 닦을 때 갑자기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곤 하셨습니다. 실습하는 입장에서는 곤란하다 싶은 적도 종종 있었지만 저 스스로도 A씨가 가족같이 느껴졌고 자주 이야기도 나누었습니다. A씨는 치매라고는 해도 수술 받는 덕을 알고 있었는지 침대에 누워 이동하는 동안 제 손을 잡고서 불안한 듯한 시선을 보내왔습니다. 괜찮아요. 힘내세요. 그렇게 격려하며 수술실 앞까지 손을 잡고 함께 갔습니다. 하지만 수술실에 도착해서 인계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A씨는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설득해도 A씨는 저의 손을 놓지 않고 잡고 있었지요. 결국에는 집도를 맡은 외과 부장님이 나와서 곤란한 얼굴로 물었습니다. 그럼 이 사람도 수술실에 들어오게 해주면 괜찮겠습니까? 그러자 A씨는 싱글벙글 웃으며 잡고 있던 손을 놓아주었습니다. 저는 재빨리 수술복으로 갈아입은 후에 A씨 옆에 서서 손을 잡고 수술에 참관하게 되었지요. 하지만 간호사를 지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피를 보는 게 무척 힘들었습니다. 2시간 예정이었던 수술은 5시간이 넘는 대수술이 되어버렸고 그 시간은 제게 고문에 가까웠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괴로웠던 것은 A씨의 손이었습니다. 전신 마취가 되어 있는 노인의 손아귀라고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강하게 제 손을 꽉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땀이 나도 닦지도 못하고 시간이 흐르면서 손에 피가 통하지 않았기에 저려오기까지 하면서 점점 고통은 심해졌습니다. 하지만 어떻게든 A씨의 수술도 무사히 끝났고 저는 마음을 놓을 수 있었습니다. 손도 다른 분들의 도움을 받아 풀려났습니다. 수술이 예상보다 훨씬 오랜 시간 진행되었기에 실습 시간은 훨씬 전에 끝난 후였습니다. 좀 쉬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지만 그대로 야간 아르바이트를 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수술실에 함께 들어갔던 간호사분들과 의사분들이 과자나 도시락을 가져다 주신 덕분에 어떻게든 야근을 버텨냈습니다. 그러다 순찰 시간이 왔고 저는 외과 병동을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걱정이 되어서 한 번 더 A씨의 방에 가보았습니다. 다행히 A씨는 의식을 찾은 상태였습니다. 저와 이야기하고 싶다기에 함께 야근하던 간호사분께 양해를 구하고는 A씨에게 갔습니다. A씨는 무척 온화한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치매 기운이 있어서 무슨 소리인지 대부분 알아들을 수 없었는데 그때만은 명확했습니다. 사실은 손녀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다는 것, 내 명체를 보고 이름을 알았다는 것, 수술 도중 손을 잡아줘서 든든했다는 것, 그렇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A씨에게 말했습니다. 수술 직후라 지금은 몸이 피곤하실 거예요. 오늘은 일찍 주무시고 다음에 같이 휠체어 타고 산책 가요. 이렇게 말하자 A씨는 정말로 기쁜 듯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불을 끄고 병실을 나오기 직전에 A씨는 고맙다고 말씀하시며 아름답게 웃으셨습니다. 별일 없이 야근을 마친 후 집으로 돌아와 피로 때문에 잠에 빠졌을 때 저는 꿈을 꾸었죠. A씨가 병원 옥상에서 떨어지려는 와중에 내 손을 잡고 버티는 꿈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끌어올릴 수 있을 것 같았지만 자세히 보니 A씨의 다리에는 많은 사람들이 아비규환을 이루며 매달리고 있었습니다.
A씨는 죽고 싶지 않다고 말하며 필사적으로 다리를 버둥대고 있었습니다. 점점 팔에 느껴지는 A씨의 무게가 무거워지고 팔은 뜯어져 나갈 듯이 아파왔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A를 놓쳤다간 그대로 죽을 것이라는 생각에 죽을 힘을 다해서 어떻게든 A씨를 끌어올렸습니다. A씨의 다리에는 아무것도 붙어 있지 않았고 병원 옥상에서 내려다본 아래는 깜깜하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두려워져 병실로 들어가려는데 병원 밑에서 엄청난 돌풍이 불어왔습니다. 그리고 귓가에 수많은 사람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쓸데없는 짓 하지마. 그리고 저는 깨어났습니다. 온몸이 식은 땀으로 축축해져서 샤워를 하러 갔죠. 오른손에 이상한 위화감이 느껴져서 보니 손목에 사람이 잡아당긴 것 같은 손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A씨가 걱정되어 화장도 대충 하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A씨가 어떤지 간호사분에게 묻자 어젯밤 한번 위독했었지만 다행히 회복했다는 소식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겨우 마음을 놓은 동시에 어젯밤 꿈에서 들었던 목소리가 떠올라서 몸이 떨렸습니다. 마침 근무가 끝난 것인지 간호사 A씨가 밥을 같이 먹자며 말을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A씨는 조용한 분위기에 식당에 저를 데리고 갔습니다. 다만 기묘한 얼굴을 하고서는 한동안 시킨 것을 먹고 술을 마실 뿐 대화도 별로 하지 못하고 있었지요. 이상하다 싶었지만 묵묵히 밥을 먹고 배가 슬슬 불러올 무렵에 한숨을 돌리려니 A씨가 입을 열었습니다. 혹시 이상한 꿈 꾸지 않았어? 저는 잔뜩 겁에 질려 혹시 A씨도 그 꿈을 꾼 적이 있냐고 되물었습니다. A씨는 얼굴이 창백해진 채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는 환자분의 손을 놓아버렸어. A씨는 울면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환자분은 정말로 죽어버렸고 A씨는 매일 후회하며 살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몇 번이고 꿈에 환자분이 나와서 A씨에게 매달려서 도와달라고 애원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환자분 다리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그림자가 잔뜩 붙어 있어 마치 환자분을 끌어들이는 것 같은 모양새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서 저는 벌벌 떨었습니다. 제가 만약 그때 A씨의 손을 놓았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결국 이 사건 이후에 간호사의 꿈을 포기하고 보건사 자격증 취득에 나섰습니다. 나중에 전해 들은 이야기지만 A씨는 자살했다고 합니다. 제가 전문대를 졸업하기 전에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겨서 정신과의 입원과 퇴원을 반복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버릇처럼 자기 잘못이 아니라고 말하고는 했다고 합니다만 결국에는 병원 옥상에서 몸을 던져 자살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행히 저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 덧붙이자면 A씨도 건강을 회복해서 지금도 매년 연하장을 보내오고 계십니다. 그것만이 제게는 유일한 위안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 가위 눌림. 처음으로 가위에 눌렸던 것은 13살 무렵입니다. 자다가 불현듯 눈이 떠졌는데 몸은 전혀 움직여지지 않았습니다. 내 영혼은 시선이 고정된 벽을 향해 당겨지듯이 다가갔습니다. 본능적으로 지금 여기서 깨어나지 못하면 죽는다는 걸 느꼈으며 그에 따른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고개를 돌려 간신히 가위를 풀 수 있었습니다. 그게 가위인지 몰랐던 그때는 정신병에 걸렸다고 생각을 했지요. 아무에게도 말 못하고 하루에도 수십 수백 차례 고민을 했고 정말 심할 때는 일주일 동안 제대로 잠든 시간이 하루 이틀 정도였습니다. 아예 잠을 포기한 적도 많았습니다. 피곤한 상태지만 그때 잠에 들면 거의 항상 가위에 눌렸지요. 다른 사람들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내 경우에는 깨어날 때도 손가락 발가락이 아니라 머리를 움직여야만 했습니다.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는 범위를 순식간에 넘어가야지만 간신히 깨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각도를 넘기는 게 그렇게 힘들고 어려워. 이러다 정말로 죽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지는 않았지만 점점 더 심해지는 그것에 대해서 못난 내 자신을 엮어 저의 분노가 점점 더 커져갔을 뿐이었습니다. 집에서 가위 눌림이 가장 심했지만 사실 장소를 가리지는 않았습니다. 심지어 군대에 가서도 거의 매일 가위에 눌렸습니다. 아무튼 이것도 단계가 있는지 일정한 패턴을 가지고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패턴이 달라져서 한동안은 그 패턴으로 계속 이어졌습니다. 처음에는 눈에 보이는 가위, 흔히들 겪게 되는 사물의 왜곡 현상,
귀신을 정확하게 본 적은 없지만 옆에 자고 있던 사람이 돌아 누워서 웃는다든가 아니면 아는 사람이 개구리처럼 뛰어서 온다든가 하는 일은 있었습니다. 그 이후엔 엄청난 군중의 중얼거림과 알아들을 수 없는 괴상한 목소리들이 괴로움을 주었지요. 정확히 알아들은 적은 단 한 번도 없었고 제멋대로 왜곡되고 비틀리곤 했습니다. 굳이 표현을 하자면 눈만 간신히 움직이는 상황에 엄청난 목소리들의 무게에 의해서 점차 아래로 깔려버리는 느낌입니다. 어느 정도 그게 익숙해지면 꿈과 이어지는 가위에 눌렸습니다. 이때는 주로 돌아가신 할머니가 범인이었습니다. 십수년을 악몽 및 가위로 날 그렇게 무섭게 괴롭히던 할머니는 어느 날 꿈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는데 뒤에서 따라오는 것을 그만 좀 괴롭혀라. 진짜 지겹다고 악에 받쳐 말하면서 자전거를 집어던진 이후로는 아주 가끔씩 그것도 그리 무섭지 않은 모습으로 등장할 뿐이었죠. 가족들 중엔 고모와 나를 제외하고는 할머니의 영혼에게 괴롭힘을 당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나름 대처한다고 베개 밑에 가위를 깔아놓는 방법도 써봤는데 거의 대부분은 효과를 봤지만 혹시라도 가위에 눌리는 날에는 가위에 눌리지 않았던 날까지 합쳐져서 고통을 몰아서 당했습니다. 참고로 나에게 가위를 깔아놓는 방법을 알려준 것은 살아생전의 할머니입니다. 이후에는 미친 듯한 분노로 가위에 눌리면 욕을 하고는 했습니다. 욕을 마구 쏴대주면 전부는 아니어도 어느 정도 감당이 되고는 했지만 이에 대한 부작용도 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무렵에 가위에 눌리자 욕설을 퍼붓고 가위에서 풀려났습니다. 그리고는 내 얼굴 앞으로 훅 하고 뜨거운 게 느껴졌고 나를 통과해 사라졌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그 뜨거움은 아기로 가득 차 있음을 느낄 수 있었지요. 또 어떤 날에는 욕을 하고 가위에서 풀려나자 나 말고는 아무도 없는 방에서 내가 덮었던 이불이 공중으로 들려져서 뒤집혀지는 것을 봤습니다. 어느 해의 겨울에는 밤마다 내가 아닌 다른 무언가의 입김을 느끼며 살았던 적도 있습니다. 중간중간 대처 방법을 바꿔보긴 했는데 언젠가 교통사고가 나서 입원을 했던 날입니다. 꿈에 내가 중얼거리는 소리를 거꾸로 따라하던 다른 나를 보고는 그 이후론 그 방법을 쓰지 않게 되었습니다. 엄나무가지가 좋다고 해서 엄나무의 묘목을 얻어온 후에 조금 키운 후에 가지를 잘라서 머리맡에 두고 잤는데 깰까 말까 하는 시점에 모르는 할머니 세 분이 내 머리맡에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시는 걸 보고는 무서워서 가지는 버릴 수밖에 없었지요. 세월이 좀 지난 지금은 다른 방법을 쓰고 있는데 그 덕분인지 예전만큼 심하게 눌리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살이 안 찌는 체질이었던 내가 15kg나 불었다면 말을 다 한 게 아닐까요? 천성적으로 기가 약해서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지만 죽기 전까지는 결코 끝나지 않을 싸움이 될 거라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그림자 인간. 그림자 인간은 미국과 캐나다 등에서 유행하는 괴담으로서 심심치 않게 목격담이나 실종 사건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2000년 12월 10일 미국의 워싱턴주에서 자영업을 하던 로버트 오루크는 괴이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새벽 1시경 가게를 닫고 운전을 하고 집으로 돌아오던 그는 뭔가 둔탁한 충격을 받고 무언가가 차에 치였다고 생각했습니다. 로버트는 차를 세우고 밖으로 나가서 도로 주변을 둘러보았으나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마 큰 돌 같은 것에 부딪혔을 거라고 생각한 그는 차에 탄 뒤 시동을 걸려고 했으나 자동차에 시동이 걸리지 않았지요. 시동이 걸리긴 했는데 뭔가에 붙잡힌 듯 차는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로버트는 계속 시동을 걸었고 5분이 지나서야 출발을 할 수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왔지만 너무나도 피곤해서 옷을 입은 채로 잠을 청하게 됩니다. 그리고 잠이 든 뒤 얼마 후 잠결에 누군가 자신의 어깨를 툭툭 친다고 느낍니다. 그는 순간적으로 눈을 떴으나 갑자기 몸이 움직여지지 않는 기괴한 체험을 합니다. 그는 처음엔 가위라고 생각했으나 왠지 여타 가위와는 달랐습니다. 로버트는 몸을 움직이기 위해 발버둥을 치다가 누군가 침대 옆에서 바삭바삭 거리며 움직이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는 소리가 났던 쪽으로 눈동자를 움직였고 어두운 방 안에서 무언가가 자신의 눈앞에서 움직이는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그의 눈에 보이는 건 약 120cm 정도 되는 인간 그림자 형태의 괴물체입니다.
형체만 있을 뿐 몸은 반투명했고 몸은 칠흑같이 검었지요. 그 괴물체는 잠시 가만히 서 있다가 갑자기 손을 길게 뻗어 그의 목을 움켜잡았습니다. 괴물체가 목을 조르기 시작하자 괴로움에 발버둥 치던 로버트는 숨이 막혀 거의 죽어갔지만 그 순간 아이방에서 자고 있던 그의 아내가 불을 켜고 나오자 이 괴물체는 벽을 통과하여 사라지게 됩니다. 다음 날에 평소에 친분이 있던 정신과 의사에게 자신이 체험했던 이야기를 했습니다. 의사는 가위눌림이라는 흔한 증상이다 라고 말했지만 그의 목엔 뚜렷한 손자국이 있었지요. 게다가 로버트는 원래 가위를 잘 눌렸기에 정신과 치료를 받았을 정도였습니다. 그는 잡지 인터뷰 중 그것은 여타 가위와는 다른 무엇인가 였다면서 마치 악마를 본 것 같은 느낌이라고 말합니다. 2001년 1월 4일 브라질에 거주하는 산체스는 4살 된 아들이 밤에 잠을 자다 뛰어나오게 되었고 그림자가 자신을 괴롭힌다고 말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는 그럴 리가 없다며 아들을 데리고 침실에 들어갔는데 갑자기 아들이 울음을 터뜨리며 적이 있다는 말을 하는 것을 듣고 문제의 방향을 쳐다봤습니다. 아들이 가리킨 어두운 방구석을 쳐다본 산체스는 정체를 알 수 없는 반투명한 물체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처음엔 잘못 봤거니 했지만 괴물체가 아이의 책상 위에 있던 크레파스들을 땅바닥에 떨어뜨리는 모습을 봤기에 그것이 환상이 아님을 알았지요. 그는 손전등을 가져와 괴물체를 비추자 그 괴물체는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안심한 그는 아들을 손님방에 데리고 가서 침대에 눕히고 잠을 재운 다음에 거실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거실 소파에 앉아 휴식을 취하던 산체스의 귀에 뭔가 걷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산체스는 소리가 난 쪽을 쳐다보니 아까의 그림자 형상이 아들이 자고 있는 곳으로 걸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산체스는 급하게 후레쉬와 호신용 총을 들고 그것에게 다가갔지만 하지만 그 순간에 무엇인가 둔탁한 충격을 받은 그는 몇 미터를 날아가 기절했습니다. 그가 눈을 뜬 건 아침이 되어서였고 정신을 차린 그는 아들이 없어진 것을 알게 됩니다. 그는 아들을 찾기 위해 경찰에 신고하고 방송에도 나왔으나 결국 아들을 찾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이 실종 사건은 범인의 정체를 정의하기 힘든 미스터리 사건 중 하나로 꼽힙니다. 5번째 이야기, 눈 없는 여자. 저는 귀신이나 기묘한 일이라고는 한 번도 겪어본 적이 없는 영능력 제로의 인간입니다. 귀신의 존재를 맹신하지도 않는 중립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으니 참으로 아이러니한 일이기도 하지요. 하지만 그런 저에게도 가위눌림에 시달려야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어떤 아파트에서의 5년간 저는 거의 매일같이 가위에 눌려야 했습니다. 가위가 현실인지 아니면 꿈속에서 제가 만들어낸 영상의 일부인지 알 수는 없지만 가위에 눌린 상태에서 접하게 되는 상황은 상당히 기이한 것들이었습니다. 언젠가 가위에 눌린 상태에서 천장을 본 적이 있는데 천장에 사람 얼굴이 부조처럼 불쑥 튀어나와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곤 천장에서 증식해가는 얼굴들. 그 뒤로는 가위에 눌린 다음부터는 눈을 뜨지 않게 되었습니다. 무엇이 저를 지켜볼지 두려웠기 때문이죠. 하지만 눈을 뜨지 않자 공포는 귓가에서 들려왔습니다. 가위에 눌려서 몸이 움직이지 않는 상태에서 귓가에 알 수 없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리들은 어느 날은 어린아이의 칭얼거리는 목소리이기도 했고 어느 날은 할머니의 음침한 목소리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몇 년간 가위에 눌리다 보니 어느새부터는 잘 때쯤에 가위가 오겠구나라는 느낌을 미리 알게 되었습니다. 자려고 누웠을 때 손과 발끝에서 느껴지는 미묘한 느낌. 그것을 느낄 때면 저는 몸을 뒤척이면서 가위에 눌리는 것을 막았고 그 뒤로는 가위에 눌리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도 손과 발끝에서 미묘한 느낌을 받았습니다만 너무나도 피곤했던 모양인지 몸을 움직이지 않고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잠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만 누군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의 시선이라는 것은 자다가도 무시 못할 느낌이기도 하죠. 그래서 계속되는 그 위화감에 저는 자다가 눈을 뜨고 말았습니다. 방 안이 어두워서 잘 보이지 않았지만 제 옆에 어떤 여자가 다소곳하게 앉아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어두웠기 때문에 여자가 앉아있는 것만을 알 수 있었습니다만 점차 제 눈이 어둠에 동화되었을 때 저는 정말 경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 옆에 앉아있는 여자의 얼굴에는 두 눈이 없었습니다. 말 그대로 눈알이 파여진 채로 시선이 저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눈알이 파여진 그곳에선 어느새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여자는 눈알이 없는 눈에서 피가 흐르는 채로 계속 앉아 있었고 저는 가위에 눌려서 움직이지 못한 채로 방 안에 피가 흐르는 것을 보고만 있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긴장된 분위기에서 10여 분 정도가 지났을까요? 그제서야 전 가위에서 풀릴 수 있었고 그때 여자는 이미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부터는 가위에 눌릴 것 같은 느낌이 오면 피곤하더라도 몸을 돌려서 자고는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사는 곳으로 이사 온 후로는 가위에 눌리는 일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6번째 이야기, 사진관 괴담. 벌써 10년 넘게 지난 이야기입니다. 아는 사람의 소개로 사진 편집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포토샵을 사용해본 적이 있다면 어렵지 않은 내용의 일이었고 월급도 후한 편이었기에 즉시 수락했습니다. 아르바이트 첫날에 PC가 한 대 주어지고 담당자가 설명을 했습니다. 미리 들었던 대로 사진의 일부를 잘라내거나 색깔 조정을 하는 게 주된 일이라서 어려울 건 없었지요. 꿀알바를 물었다는 생각에 기분이 좋았습니다. 담당자는 모르는 게 있으면 물어보라고 말한 뒤에 자기 책상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혹시 말인데 찍혀 있으면 지워버려. 담당자는 그렇게 말하고는 양 손목을 축 늘어뜨리고는 팔랑팔랑 움직였습니다. 도대체 무슨 말이지 하고 고민하고 있으니 담당자는 보면 금방 알 테니까라고 말하며 씩 웃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도 모르겠다 싶어 나는 그대로 작업에 돌입했습니다. 그리고 담당자 말대로 어떤 것인지를 금방 알게 되었습니다. 시선이 마주칩니다. 사진 속 어두운 곳에서 눈만 덩그라니 보입니다. 예를 들면 전원이 나간 모니터, 턱이 접혀 생긴 그림자, 발밑 그림자. 그렇게 약간이라도 어두운 곳이 생기면 거기에서 눈이 나를 들여다보고 있던 것입니다. 특별히 찾으려 애쓰지 않아도 금세 눈에 들어왔고 그리고 곧 눈이 마주쳤습니다. 체감상 5장 중에 하나 정도로 그런 사진이 섞여 있었지요. 처음에는 꺼림칙했지만 주변 색과 비슷하게 합성하면 금세 지울 수 있었습니다. 한동안 작업을 계속하자 그 시선에도 익숙해져 가게 됩니다. 기계적으로 심령사진을 고쳐나가는 사이에 뭐라 말할 수 없는 감정이 나를 휘감았지요. 디지털화 되어가는 사회에서 심령사진이라는 문화가 끝나가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고 해야 할까요? 그 후 담당자와 술자리를 가졌을 때 들은 이야기지만 아무래도 그 회사는 위치부터가 뭔가 문제가 있는 듯 했습니다. 회사 문 앞에 소금을 두면 사흘 만에 새까맣게 변해버린다고 했던가. 나한테는 그 이야기가 가장 무서웠습니다. 7번째 이야기, 오토바이 여행 괴담. 혼자 오토바이를 타고 여행을 떠났을 때의 일입니다. 어느 산길을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맑은 날씨였는데 갑자기 빗방울이 뚝뚝 떨어집니다. 다행히 휴게소인지 주차장인지 비스무리한 곳이 눈에 들어와서 잠시 비도 피할 겸해서 들어섰지요. 거기에는 주차장에 화장실과 더불어 휴게실 같이 생긴 오두막이 있고 안에는 테이블과 벤치가 있습니다. 화장실에서 이를 보는 사이 빗줄기는 잔뜩 거세지고 번개까지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언제 비가 그칠지도 모르겠기에 우비를 꺼내 쓰고 상황을 지켜보려 합니다. 우비를 꺼내려 테이블 위에 가방을 올리고 뒤적거리며 우비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문득 주변을 돌아보니 벤치에 노부부가 앉아 있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조금 당황했지만 내게는 그보다 폭풍우가 언제 그칠지가 더 큰 문제였습니다. 우비를 꺼내 입고 5분 정도 하늘을 보고 있었지만 노부부는 계속해서 말이 없었지요. 같은 공간에서 아무 말 없이 있기도 불편해서 나는 인사를 겸해서 갑자기 비가 내리네요라고 말을 걸었습니다. 노부부는 내 말을 듣고서는 서로 얼굴을 마주보더니 할아버지가 입을 열었습니다. 비는 어제부터 계속 오고 있었는데 방금 전부터 갑자기 내린 비인데 무슨 소리인가 싶었지만 나는 그대로 하늘을 올려다보며 대답합니다. 오토바이를 타고 온 거라서 빨리 비가 그쳐야 집에 돌아갈 텐데요. 이렇게 말하자 할아버지는 잠시 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네. 불쌍하게도 돌아가지 못하겠네. 나는 당황해서 노부부가 앉아있던 벤치를 보았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근처를 둘러봐도 노부부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뭔가 위험하다는 생각에 거기를 떠나려던 순간 먼 곳에서 고함 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의식을 잃었습니다. 정신을 차리자 30대쯤 되어 보이는 아저씨가 내 어깨를 흔들면서 괜찮냐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아저씨의 얘기로는 화장실을 갔다 나왔더니 내가 휴게소 울타리를 넘어 벼랑으로 뛰어내리려 하고 있었다는 것이었지요. 그걸 본 아저씨는 당황을 했고 빠르게 달려가서는 겨우 뜯어 말렸다는 것입니다. 시계를 보니 정신을 잃었던 것은 고작 기분 정도였습니다. 그토록 쏟아지던 비도 말끔히 그쳐 있었지요. 그렇다기보다는 그 아저씨 말로는 애시당초에 비는 한 방울도 내리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우비를 입고 있었고 도로에는 비가 내린 흔적이 전혀 없었지만 어째서인지 우비만은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